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연쇄살인마의 손에 떨어진 소녀의 생존 투쟁. 1984년 미국 플로리다주는 매우 암울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여성들이 잇따라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며 당국은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살인마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중 범인은 매우 영리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의 역사를 보면 냉혈한 살인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버트 바비조 롱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캐노바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로버트 바비조 롱은 어릴 적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롱은 태어날 때부터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남성이 여성의 성염색체를 지니는 증후군으로 어린 소년이 소녀의 외형적 특징을 발달시키게 되면서 조롱은 항상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도 그는 독특한 신체 조건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놀림과 교실에서의 조롱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어머니의 직업 때문에 이웃들의 냉소적인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조롱의 어머니는 도시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며 때로는 자극적인 옷을 입고 낯선 남자들을 집으로 데려와 아들 앞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복잡한 환경 속에서 자란 조롱은 자동차 사고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후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소심하고 착했던 소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치의에 따르면 사고 이후 조롱은 비정상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성격으로 변하며 폭력적이고 성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던 여자친구 신시아 브라운과 결혼하고 2명의 아이를 얻으며 안정된 삶을 시작한 듯 보였지만 신시아에 따르면 결혼 후 조롱은 점점 더 화를 자주 내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내를 목졸라 TV에 머리를 내리칠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신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행 이후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조롱은 울면서 저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사과가 끝나자마자 그는 태도를 바꿔 저를 위협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말하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과 행동에 몸서리친 신시아는 1980년 2 아이를 데리고 조롱과 이혼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버림받은 후 조롱은 점점 더 위험한 범죄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살인자들의 잔혹한 방법을 연구하며 자신의 범죄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의 라나 롱은 조롱의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그녀는 플로리다주 템파 남부의 슬라이폭스 라운지라는 클럽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으로 1984년 5월 13일 한적한 길에서 알몸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얻을 수 있었던 단서는 붉은 섬유 조각과 희생자 근처에 남겨진 특이한 자동차 바퀴 자국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2번째 희생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희생자는 22세의 성매매 여성 미셸 심스로 라나와 마찬가지로 외딴 곳에서 살해되었으며 사건 현장에도 붉은 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1984년 10월 7일 성매매 여성 샤넬 윌리엄스의 시신이 네브래스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샤넬은 롱이 살해한 유일한 흑인 희생자였습니다. 이전 피해자들과 달리 샤넬의 시신은 결박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단서인 붉은 실타래와 함께 이번에는 샤넬의 몸에서 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흔적과 희생자들의 신분을 대조한 결과 경찰은 범인이 동일 인물이며 성매매 여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범행 시점은 주로 여성들이 늦은 밤 혼자 산책하거나 클럽이나 바를 떠난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집한 단서는 범인을 특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지역에 순찰 차량과 보안 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심지어 한 여성 경찰관을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시켜 용의자를 유인하려는 대담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경을 투입해 범인을 유인하려던 경찰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불과 일주일 뒤 또 다른 희생자의 시신이 인적 드문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희생자는 네브래스카 대로에서 성매매를 하던 28세의 카렌 딘스프렌드였습니다. 카렌의 시신은 오렌지 나무 옆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녀는 결박된 채 심한 폭행을 당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다시 한 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희생자는 18세의 버지니아 리 존슨으로 코네티컷 출신의 백인 청소년이자 힐스버러 카운티의 네브래스카 북로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1984년 11월 24일 21세의 킴 마리스완이 연쇄살인 피해자의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희생자의 특성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희생자들이 성매매 여성이라는 추정과 달리 킴 마리는 나체 댄서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1984년 11월 11일 오후 3시경 부모님 집 근처 편의점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더 이상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시간대만을 노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법의학자들은 사건 현장에 남겨진 붉은 실타래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법의학 분석에 따르면 붉은 실타래는 자동차 바닥 매트나 호텔 로비 카펫 제작에 사용되는 합성 섬유 조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범인이 희생자를 다른 장소에서 살해한 뒤 자신의 자동차로 시신을 옮겨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범행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 의문은 1984년 가을 조롱이 한 영리한 피해자를 납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 피해자는 바로 리사 맥베이 놀랜드였습니다. 17세의 리사는 조롱의 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로 경찰이 연쇄살인마의 은신처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체포된 사람이 나가 아니라 17세의 다른 소녀였다면 그녀는 바비 조롱의 손에 떨어졌을 때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처럼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사는 나중에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때 내 인생이 정말 비극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겪었던 어려움 덕분에 그 살인자에게서 탈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1984년 11월 3일 오후 2시 30분 리사는 템파의 한 가게에서 일을 마친 후 신속하게 짐을 챙기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한적한 도로를 지나던 중 조롱이 갑자기 나타나 리사의 자전거 앞을 가로막고 그녀를 넘어뜨린 뒤 자신의 차에 밀어넣었다. 리사를 제압한 후 냉혈한 살인자는 그녀의 눈을 가리고 밧줄로 그녀의 두 손을 꽉 묶은 채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악당의 집에 있는 동안 리사는 계속해서 강간당하고 죽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그러나 조롱은 리사에게 죽음이 그리 두렵지 않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리사를 납치하기 몇 시간 전 리사는 심지어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폭력적인 남자친구와의 고통스러운 사랑은 그녀의 정신과 육체를 괴롭혀 리사가 더 이상 살 힘이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조롱에게 납치되었을 때 리사의 생존 욕구가 다시 살아나 그녀는 악당의 소굴에서 탈출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리사는 공포에 질리지 않고 자신을 납치하고 괴롭힌 범인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조롱의 속마음을 인내심을 가지고 듣고 때때로 그 살인자에게 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부드럽게 물어보기도 했다. 리사의 부드러운 태도에 조롱도 자신의 슬픈 과거와 여자들, 특히 타락한 여성들과 성매매하는 여성들에 대한 분노를 편안하게 나누기 시작했다. 악당과 신뢰를 쌓은 후 리사는 그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재치 있게 요청했다. 눈은 계속 가려져 있었지만 조롱이 그녀를 화장실로 데려가는 동안 리사는 집안의 계단 수와 같은 작은 세부사항을 기억하려고 애썼고 가능한 많은 지문을 남기려고 했다. 리사와 함께한 순간들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풀어낸 조롱은 리사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대담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1984년 11월 4일 리사는 갑자기 그 살인자에게 자유를 얻었다. 조롱은 자신의 차를 타고 리사를 한 곳에 데려다 주었다. 이동하는 동안 조롱은 리사의 눈을 조심스럽게 가려 자신에게 불리한 단서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리사는 기지를 발휘해 코의 틈새로 보려 애쓰며 차량 안에서 매그넘이라는 글자를 보았다. 또한 조롱이 갑자기 차를 멈추었을 때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소리도 들었다. 악당에게서 운 좋게 탈출한 리사는 신속하게 경찰에 자신의 납치 사건을 알리는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조사관들에게 2년 역시간 동안의 공포와 기이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또한 리사는 마그넘이라는 문구가 적힌 차량과 도로 한가운데의 ATM 이야기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서도 잊지 않았다. 처음에 경찰은 리사를 납치한 사람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위험한 살인마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사의 옷이 경찰 실험실로 보내졌을 때 검사관들은 그녀의 옷에서 최근 살해된 피해자들에게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붉은 섬유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리사가 제공한 소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사용한 차량이 1978년식 다지 매그넘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의 소유자 목록을 조회한 결과 도시 내에 약 480여 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1984년 11월 4일 아침 리사 언급한 시간에 ATM 서비스를 이용한 은행 계좌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목록을 교차 조사한 끝에 경찰은 조롱을 주요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살인마의 신원을 확인한 즉시 조롱의 집으로 급습했습니다. 이곳에서 리사가 남긴 지문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나체 여성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들 중에는 조롱이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는 강간 장면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조롱은 자신이 지금까지 약 10명의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그를 범인으로 의심했던 사건 외에도 몇 건의 추가 살인을 저질렀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성, 특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강한 증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조롱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는 리사를 살해하지 않고 풀어주기로 결심한 순간 자신의 최후를 이미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관 노리스는 조롱이 경찰에게 했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풀어준 순간 제가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경찰에게 말하지 말란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더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이 끔찍한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짓들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조롱의 재판에서 리사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76시간 동안 학대한 범인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내내 조롱은 리사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1986년 7월 25일 조롱은 자신이 저지른 각각의 살인 사건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미셸 심스 사건에서는 다른 사건들보다 잔혹한 범행으로 인해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침내 2019년 5월 23일 조롱은 끔찍한 죄악에 대한 정당한 처벌로 사형을 집행받았습니다. 그는 독극물 주사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말조차 거부했습니다. 한편 어린 소녀였던 리사는 현재 결혼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비극을 겪은 후 그녀는 더욱 강인해졌고 법률 분야에 몸담으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동기부여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리사가 자신에게 정의를 가져다준 힐스버러 보안관 사무소에서 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